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사랑해. 이혼해줘. 그 순간 내 귀는 먹먹해지고 세상은 멎은 듯 고요해졌다. 15해를 함께 살아온 아내의 입에서 아무런 전조도 없이 흘러나온 말. 농담일 거라 애써 부정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이었다. 내 앞에 놓인 건 단지 이혼 서류 한 장,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시선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묻는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휴대전화를 붙잡고 홀로 웃던 모습, 잦아진 야근, 줄어든 대화. 그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된 균열의 조짐이었음을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사랑이라 믿었던 15해가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파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서사라는 것을. 그녀가 내민 이혼 동의서 위로 떨리는 손끝이 스쳤다. 사인 한 번이면 끝나버리는 지난 세월이 종이 한 장 위에서 무참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나는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발걸음은 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에 남은 건 먹지 못한 족발 한 접시와 식어버린 소주 한 병, 그리고 텅 빈 정적뿐이었다.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낯설 만큼 쓸쓸했고 집에 서연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텨온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알던 서연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얼굴로 세상 앞에 나타났고 나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진실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붕괴되는 날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안녕하세요. 나는 올해 45, 서울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며 버텨온 최민석이다. 평생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지키는 일만이 내 몫이라 믿어왔다. 그래서일까? 오늘 내가 겪은 일을 이렇게 풀어내는 지금조차 현실감이 없다. 차가운 물을 들이켜도 꿈속을 헤매는 느낌이 가시지 않는다. 아내 서연과 결혼한 지 어느덧 15해. 서연은 42, 강남의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한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시선이 붙들렸다. 단정한 체구, 환한 웃음, 사람을 끌어당기는 밝음.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도 그녀였다. 일이 꼬여 무너질 것 같던 밤이면 따끈한 국 한 그릇으로 마음을 내려앉히게 하던 사람. 현장에서 고단하게 돌아오는 길에도 집에 서연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텨내게 하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함께 웃을 줄 알았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지하철을 타고 도심을 천천히 걸었고 편의점 김밥을 나눠 먹으며도 충분히 행복했다. 결혼을 준비할 때는 작은 가구 하나까지 함께 고르고 신혼집은 서로의 손길로 채웠다.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선 서연을 보며 다시는 없을 장면이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신혼 초의 하루하루는 달콤했다. 아침이면 도시락이 내 손에 들려 있었고 저녁이면 오늘은 어땠어 한마디로 서로의 하루가 이어졌다. 주말엔 영화관을 찾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젊음을 아끼듯 보냈다. 서연이 불쑥 여보, 사랑해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상은 반복되고 나는 더 늦게까지 현장에 남는 날이 많아졌다. 서연은 이해해 주었고 그녀가 병원 일로 지쳐 보이는 날이면 나는 말없이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간단한 음식을 챙겨 놓았다. 다툼이 생겨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풀어냈다. 그 믿음이 오래갈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 몇 달 사이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서연이 휴대전화를 보며 혼자 웃는 일이 늘었다. 내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병원 동료들이라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직장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곧 야근이 잦아졌다. 오늘 환자가 많아서 늦어질 것 같아. 메신저가 자주 울렸다. 주말에는 병원 세미나가 있다며 집을 비웠다. 요즘 피부과가 바쁘다니 그럴 수 있다고 또다시 나를 납득시켰다. 그러나 예전처럼 하루를 나누는 대화가 사라졌다. 서연은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를 찾았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 곁에 사람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말에도 함께 보내기보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다. 나는 오래 살다 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쯤으로 여겼다. 애써 대수롭지 않게 그런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현장에서 땀에 절어 돌아오던 길.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고 싶어 서연이 좋아하는 족발과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집에 들어섰다. 오늘은 일찍 끝났어. 같이 먹자.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서자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무엇인가를 꽉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는 서류 몇 장이 포개져 있었다.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평범한 저녁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일 있어?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조심스레 묻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차갑고 낯선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 눈빛은 내가 알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사랑도 온기도 없었다. 그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았다. 민석 씨. 익숙하던 여보 대신 건조한 호칭이 흘러나오는 순간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려 숨이 막혔다. 내가 갑자기 왜 그렇게 불러?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겨우 물었을 때 돌아온 말은 번개처럼 귓속을 갈랐다.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사랑해. 이혼해줘. 순간 귀가 먹먹해져 아무 소리도 잡히지 않았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농담이지 라고 되묻자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덧붙였다. 들었잖아. 나 그 사람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머릿속이 새하얘져 생각이 끊겼다. 15해를 함께 산 사람이 예고도 없이 이런 말을 꺼낼 줄이야. 서연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누가 뭐라고 한 거야? 다가서려 하자 그녀가 손바닥을 들어 내 앞을 막았다.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마음 이미 정했어. 그 사람과 새로 시작할 거야.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오래전부터 답을 정해둔 사람의 것이었다. 그제야 지난 몇 달 동안 휴대전화를 붙잡고 홀로 웃던 장면, 잦아진 야근과 줄어든 대화가 모두 이 순간을 예고하던 신호였음을 알아차렸다. 도대체 누군데? 언제부터 만났어? 내 목소리는 높아졌고 서연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다. 굳이 알아야 해. 어차피 끝났잖아. 난 내일부터 그 사람 집에서 지낼 거야. 주말에 짐 가져갈게.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사람처럼 담담히 말하는 그녀를 보며 손등을 꼬집어 현실을 확인했다. 따끔한 통증만이 지금이 꿈이 아님을 알려줄 뿐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 때마다 같이 버텼고 서로 기대었잖아.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자. 간절히 붙잡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민석 씨도 알잖아. 우리 몇 년 동안 그냥 살아온 거. 사랑보다 습관이 컸지. 난 이제 진짜 사랑을 택했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꿰뚫고 지나갔다. 이윽고 그녀는 얇은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이혼동의 서였다. 눈앞에 글자들이 번져 보였다. 그날 밤 그녀는 정말로 집을 떠났다. 커다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등을 돌린 사람에게 손끝은 닿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보자. 상담도 받아보자. 시간을 좀 두자. 애써 매달렸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대답이었다. 집은 순식간에 적막해졌다. 15해의 시간이 하루아침에 나무로 바뀌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못한 족발과 소주가 그대로 싣고 있었고 나는 그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은 낯설 만큼 넓고 조용해졌다. 웃음소리, 발소리, 그녀의 온기가 사라진 공간은 빈 껍데기처럼 울렸다. 일주일이 지나도 현실감은 더디게 왔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그녀가 서 있을 것만 같았고 화장실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화장품을 보며 문득 금방 돌아오겠지라는 착각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곧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 아파트 단지의 빠른 전파력은 카카오톡 주민 단체방에서, 편의점 앞 벤치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낮은 속삭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민석 씨 아내 다른 남자 만나서 나갔다지. 그렇게 성실한 남편 두고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구나. 불쌍하다. 민석 씨. 시선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고개를 들고 걷기가 버거웠다. 온 동네의 눈길이 등 뒤를 찌르는 듯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부끄러움은 없었다. 오히려 화장은 더 진했고 새 옷차림의 걸음은 당당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얻은 사람처럼 내게는 낯선 빛을 품고 있었다. 마트 통로에서 마주쳤을 때 나는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다. 잘 지내고 있어? 15회를 함께 산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말이었다. 서연은 가볍게 웃으며 응, 잘 지내. 걱정하지 마라고 답했다. 그 목소리는 해방된 사람이 내는 가벼운 숨 같았다. 나는 결국 물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날 진짜로 사랑해줘. 민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나 이제 진짜 행복해. 그 표정 15해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장바구니를 밀고 돌아서는 뒷모습까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단단함이 오히려 나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며칠 사이 동네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를 건넸다. 민석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결국 후회할 거예요. 지금은 마음 굳게 먹으세요. 말은 따뜻했지만 내 삶이 한순간에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위로와 동정의 소재가 된 듯하여 가슴이 더 눌렸다. 편의점 주인도 세탁소 사장도 지나가던 말을 얹었다. 형,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힘내요.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빈자리가 눈에 박혔다. 정작 서연에게서 후회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아졌다. 새 옷을 걸치고 머리 모양을 바꾸고 손톱까지 말끔히 치장했다. 마치 20살로 되돌아간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과 환한 얼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겼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끝없이 나를 향해 칼끝을 돌렸다. 그 무렵부터 소문이 흘렀다. 세탁소 사장이 먼저 귀띔했다. 서연보다 2살 어린 36, 수입 피부과 장비를 들여온다며 무역업을 한다는 남자. 외제차를 몰고 옷차림은 번듯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더라. 요즘 서연 씨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데 아마 그 남자가 사준 걸 거예요. 불쾌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화려함은 분명 그와 얽힌 결과였다. 사람들 입에서 맴도는 그 남자는 겉으론 반듯했으나 속은 읽히지 않는 인물이었다. 돈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서연은 이미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주변에서는 사랑이면 다 되는 거지라며 그들의 당당함을 합리화했다. 현장 동료들마저 형, 많이 속상하겠다. 근데 잘 된 거야. 그런 사람이면 언젠가 더 큰 문제 났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칼날처럼 더 깊이 파고들었다. 15회의 결혼이 구경거리가 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짐을 빼러 왔다. 민석 씨, 짐 좀 챙겨갈게. 금방 끝날 거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액세서리를 차곡차곡 가방에 담았다. 오래된 친구 집에 두고 간 물건을 찾는 사람처럼 태연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붙잡았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 안 나?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그녀는 손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눈빛은 얼음처럼 투명하고 차가웠다. 민석 씨, 난 이미 결정했어. 미안하지만 돌아갈 생각 없어. 이혼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자.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절차대로 정리하면 돼. 그 말로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우리 둘의 집이 아니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사무적이었다. 15회의 정의 한 줄의 계약 문장으로 대체된 듯했고 그녀는 결혼 선물로 받았던 물건들부터 내가 사준 액세서리까지 차분히 챙겨나갔다.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손끝에 남아있는 싸늘한 공기뿐이었다. 신혼여행에서 찍어 액자에 넣어두었던 사진도, 기념일마다 서로 건네던 작은 상자들도 어느새 사라졌다. 집은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허전했고 그제야 끝났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화장대의 병들은 자취를 감췄고 옷장엔 옷걸이만 희미한 마찰음을 냈다.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그녀의 인형 하나마저 보이지 않았다. 15회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지워졌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이불의 주름처럼 자꾸만 신경을 긁었다. 같은 베개, 같은 시계 소리, 그러나 다른 숨결. 나는 뒤척이며 생각했다. 지금 서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남자와 웃고 있을까? 내 이름은 그녀의 기억에서 이미 삭제되었을까?
친구들이 술 한잔하자고 연락을 보내왔지만 만나지 않았다. 위로와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 더 두려웠고 결국 집에서 혼자 소주잔을 비우며 새벽을 넘겼다. 현장에서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점심시간이 되면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예전처럼 점심 맛있게 먹으라는 문자가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대 때문이었다. 화면은 끝내 조용했다. 동네에선 소문이 자라났다. 서연씨, 남자랑 손잡고 쇼핑하던데 신혼부부 같더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다. 한때는 내가 그녀와 그렇게 걸었으니까. 며칠 뒤 아파트 세탁소 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민석씨, 혹시 같이 지내는 그 남자에 대해 아세요? 내가 고개를 들자 그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 친구가 강남 쪽 홀덤펍에서 일하는데 그 남자를 자주 본다네요. 거의 매일 밤 판에 앉는다 합니다. 돈도 꽤 잃는 눈치고요. 무역업으로 능력 있어 보인다는 소개와 밤마다 도박판에 앉아 있다는 정보는 쉽게 한데 묻기지 않았다. 혹시 사람을 착각한 건 아니겠죠? 라고 묻자 사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외제차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니까 다들 돈 많은 줄 알았는데 많이 잃어도 계속 앉아 있다더군요. 그 말과 함께 서연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진짜 사랑은 텅 빈 메아리로 변했다. 세탁소 사장은 말을 더 이었다. 그 남자, 여자 문제도 복잡하답니다. 아내분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도 같이 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한편은 서연이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은 숨이 트였다. 나를 버리고 떠난 이유의 실체가 생각보다 초라하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부동산 사장이 구체적인 소식을 얹었다. 그 남자 회사 사실상 문 닫기 직전이래요. 직원 월급도 밀리고 임대료 체납으로 사무실도 곧 빼야 한다네요. 겉으로는 능력 있는 무역업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도박과 여자 문제로 빚더미에 오른 사람이었다. 외제차는 리스, 번듯해 보이던 슈트는 카드 빚으로 마련한 것들이라는 말도 뒤따랐다. 마트 사장은 다른 층을 보탰다. 가끔 와서 장 보는데 카드가 자주 한도 초과되더라고요. 여기저기 바꿔 쓰다 안 되면 현금으로 내요. 상황이 영 아니던데요. 나는 듣기 싫으면서도 귀를 닫을 수 없었다. 그녀가 믿고 기댄 남자가 소핀 강정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은 한동안 여전히 화려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걸치고 새로운 세계에 취한 사람처럼 거리를 걸었다. 아마 초반에는 카드 빚을 내서라도 돈을 쏟아부었을 것이다. 그녀를 붙잡아 두기 위한 값비싼 연막. 그러나 금은 금이었고 균열은 곧바로 표정 위에 떠올랐다. 웃음은 억지로 올라갔고 화장은 더 짙어졌으며 눈가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늘이 번졌다. 어느 날 마트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녀는 가격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결국 더 싼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예전의 서연이라면 거들떠보지 않았을 선택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딘가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가슴을 한 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 남자가 서연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줘, 사업만 정리되면 곧 괜찮아질 거야 라며 작은 액수부터 손을 내밀었겠죠. 서연은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 기꺼이 지갑을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커졌고 결국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여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남자친구 도와주는데 넌 그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라며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서연은 저와 이혼하며 받은 재산 분할금 그리고 퇴직금까지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거래가 결국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았습니다. 도박판에서 사라진 돈은 곧 다시 빚으로 돌아왔고 그 빚을 막으려면 또 다른 돈이 필요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될수록 서연의 삶은 점점 더 추락해 갔습니다. 세탁소 주인에게 들은 말은 더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서연이 친정에 자주 간다는 겁니다. 어두운 얼굴로 어머니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서연의 몰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 믿고 모든 걸 버렸지만 그 남자가 자신을 이용한다는 의심이 서연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은 뒤였습니다. 남편도
직장도, 이웃의 신뢰도 다 버린 상황에서 이 관계마저 놓아버린다면 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 남자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넌 이제 나밖에 없잖아. 남편도 버렸는데 나까지 버리면 넌 혼자야. 이런 말로 서연을 올가매며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집을 나간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해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모욕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가정사건 전문 변호사가 제 사정을 끝까지 듣더니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 충분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에 있는 만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대 재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사업가라 포장했지만 이미 소문만 들어도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아니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만큼은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남의 가정을 짓밟은 대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장을 준비하며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 빚,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체 명의로도 각종 채무가 얽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이미 대부분의 재산은 처분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도 예금도 없었습니다.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법적 책임만큼은 피할 수 없게 해야 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석 씨,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지쳐 있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며 당당히 고개를 들던 사람의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서연은 이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은 빠져 있었고 얼굴엔 기미가 번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엔 불안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석 씨, 소송 취하해 줄 수 없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한다던 그 남자는 뭐 하고 있는데? 자기 일인데 왜 내가 대신 나서는 거야? 되묻자 서연은 오랫동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소송까지 걸리면 더 힘들어져요. 제발 이해해줘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여자가 위기에 몰린 상간남을 감싸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모습이라니. 그럼 내가 대신 위자료를 내겠다는 거야? 그 남자가 그렇게 부탁했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낼게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민석 씨도 결국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이렇게까지 해? 지금 너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완전히 세뇌당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번듯한 정장을 걸쳤지만 눈빛은 음울했고 교활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따뜻함이 아닌 계산만이 엿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결혼 사실 몰랐습니다. 서연 씨가 이미 이혼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불륜이 아니라 정당한 연애입니다.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제 집에 살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의 증언까지 변호사가 꼼꼼히 준비한 덕분에 그의 거짓말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복도에서 들려온 두 사람의 대화는 제 심장을 더 깊이 후벼팠습니다. 야, 이건 내 남편이 괜히 난리쳐서 벌어진 거잖아. 위자료도 내가 내야지. 원래 내가 원해서 시작된 거잖아.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그는 더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나는 빚에 허덕여 죽을 지경인데
너 때문에 소송까지 걸려서 더 꼬였잖아. 책임져. 어차피 너 이혼하려 했던 거잖아.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은 잔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그 모습을 보며 제 속에서 안쓰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적금을 깨고 친정에서 돈까지 빌려 위자료를 대신 냈습니다. 부모님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떠난 딸이 이제는 남의 빚까지 떠안았으니 말입니다. 그 광경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매달린 끝이 결국 이런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꼴이라니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그녀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수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편의점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서연 씨 밤늦게까지 일하더라고요. 피부가 끝나고 또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던데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새벽 2시에도 편의점 와서 컵라면 사가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한밤중에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서연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 다니던 피부과에서 사실상 쫓겨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자진 퇴사라 했지만 환자들 사이에서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간 사람이 상담을 맡는 게 맞느냐는 말이 돌면서 원장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10년 넘게 이어온 안정적인 직장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 공백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서연은 마트 계산대, 편의점 야간 근무 같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예전 월급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여전히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이 힘드니 당분간만 도와달라. 서연이 나도 지금 어렵다고 하면 그는 가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나 때문에 힘든 거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전해준 얘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전 그 남자가 우리 사무소 앞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있더군요. 서연 씨가 아닌 다른 여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도 차츰 의심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그를 뒤따라가는 서연의 모습을 봤다는 이웃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그 남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편도 직장도 사회적 신뢰도 잃은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끈까지 놓으면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집요하게 이용했습니다. 너는 나만 믿어야 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질투해서 떼어놓으려는 거야. 내가 날 의심하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그럼 넌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그는 이런 말로 가스라이팅을 이어갔고 서연은 점점 더 옥죄이는 삶 속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살은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눈 밑 다크서클은 짙어졌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까지 생겼고 어깨는 늘 움츠러져 있었습니다. 예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리 그 남자가 널 이용하는 거다라며 말해도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도 지쳤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직장 동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오직 그 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노린 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던 서연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상기된 채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마저 거절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남자가 서연 몰래 다른 여자와 함께 도망친 겁니다. 그것도 서연이 마지막으로 내어준 전세금까지 챙겨서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그가 살던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끝까지 사랑이라 믿었던 그 남자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자신을 하나의 현금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15해의 결혼 생활을 내던지고
안정적인 직장마저 잃고 가족과의 연까지 끊으며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남은 건 텅 빈 두 손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수상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빈털터리가 되어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2의 나이에 모든 기반이 무너진 채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사라진 지 몇 달 뒤, 이번에는 제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새로운 인연 만났다던데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현주 씨가 있었습니다. 38, 저보다 3살 어린 그녀는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간병사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현주는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지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픔을 감추는 대신 담담히 마주했고 저는 그런 강인함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저희 만남을 반가워했습니다. 이제야 좋은 사람 만났네. 두 분 다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행복해져야지. 서연 일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었던 이웃들이라 더욱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년 동안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현주 씨는 제가 겪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저 또한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서로의 흉터를 덮어 두지 않고 마주보며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용기를 내어 현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꼭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화려한 장소도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석 씨, 현주 씨랑 정말 잘 어울려요. 두 분 모두 이제는 행복해지셔야죠. 따뜻한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소식은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 무렵 서연은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상간남에게 버림받고 가진 돈마저 털렸으며 직장까지 잃은 채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제 재혼 소식이 들려왔으니 그녀에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은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민석 씨, 서연 씨가 재혼 소식 듣고 미용실에서 한참 울다 갔어요. 며칠 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왔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안 일어날 거야. 민석 씨가 다시 생각해준다고 말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15해를 함께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저 여자 왜 저래? 남편한테 매달리는 건가 봐. 웅성거림은 제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누구보다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던졌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나는 이제 일주일 후에 결혼해.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러자 그녀는 울부짖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럼 그 결혼 취소해줘. 제발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 가족도, 친구도, 일자리도 없어. 나한텐 민석 씨밖에 남지 않았어. 서연의 울음은 점점 커져오기를 지나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제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불쌍했지만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차갑게 버릴 때는 그렇게도 냉정하더니 이제 와서 모든 걸 잃고 무릎 꿇은 채 매달리는 모습이라니.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이제 내가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해. 그녀는 무릎 꿇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서연의 남편이 아니었고 오직 현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연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민석 씨,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모든 걸 잃었어. 당신까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순간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터질 듯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애써 외면한 채 이런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모습이 더없이 참담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 편의와 집착일 뿐이야. 그러나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짜로 민석 씨를 사랑해. 그땐 내가 정신이 흐려져서 헷갈렸던 거야. 이제야 진짜로 깨달았어.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늦었어. 정말 늦었어. 나는 이미 당신 없는 삶에 익숙해졌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제발 이제 그만하고 당신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서자 뒤에서는 여전히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민석 씨, 제발 돌아와. 나 정말 잘못했어. 그러나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무엇보다 현주를 배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일을 현주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 길바닥에 무릎 꿇고 매달리던 장면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주 씨는 잠시 제 손을 꼭 잡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혹시 결혼식 날 와서 소란을 피우면 어떡하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걱정 마.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 남자에게 속아 돈도 가족도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네요.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이미 늦었어. 내가 15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넌 그걸 하루아침에 버렸잖아. 그 선택의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하지. 서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민석 씨 같은 사람을 놓치다니 나는 바보였어요. 그래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혼자지만 민석 씨만큼은 행복해야 해요. 그 말에 제 마음 한켠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비록 모든 게 끝난 뒤였지만 이번만큼은 거짓이 아닌 진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해. 아직 늦지 않았어. 서연은 눈물 속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결혼식엔 가지 않을게요. 멀리서 조용히 축하할게요. 그날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서연과의 지난 세월이 완전히 지워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재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렀고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식장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 함께했고 현주 씨의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네에서 저를 지켜봐 준 분들도 모두 와주셨습니다. 경비 아저씨, 마트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지난 세월 제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따뜻한 축하를 건넸습니다. 민석 씨, 이제야 잘 됐네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현주 씨는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답고 진실했습니다. 서연과의 첫 결혼식이 젊은 날의 서툰 설렘이었다면 이번 결혼은 고통을 넘어 성숙하게 다져진 믿음과 진심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서연의 울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유리창 너머에서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시선을 던졌습니다. 민석 씨 전 부인 아니야?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갔다가 버림받은 여자라잖아. 참 뻔뻔하다. 서연은 결국 얼굴을 감싸 쥔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돌아봤지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현주 씨가 제 팔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에 가슴 깊이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며칠 뒤 들려온 얘기에 따르면 서연은
그날 이후 동네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웃 앞에서 치욕을 겪은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현주 씨와 함께 새 집으로 향하며 되뇌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내 인생의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예전엔 서연과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현주 씨와 나란히 걷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는 꼭 행복하세요. 저는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과거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현주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막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예식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나오며 그녀를 보자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민망하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예식장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서연은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라고 했지만 여전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제가 현주 씨와 함께 나올 때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주 씨의 손을 더 꽉 잡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하객들도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이러세요? 부끄럽지도 않나? 그제야 서연은 얼굴을 감싸 쥔 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돌아봤지만 희망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오늘은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현주 씨가 제 팔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 순간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들은 얘기로는 서연은 그날 이후 동네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치욕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현주 씨와 함께 새 집으로 향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과거는 스스로 무너질 뿐이다. 내 인생의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가벼웠습니다. 예전엔 서연과 걷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현주 씨와 함께 걷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이제는 꼭 행복하세요. 저는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면 어떤 시련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